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통신과 정보 보호 과목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교재 117쪽에 있는 교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데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축적 교환 방식은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적 교환 방식은 축적한 다음에 뭔가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방식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기술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을 살펴볼까요? 네, 회선이죠. 그러니까 회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어떤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전송로를 결정을 먼저 해요. 그 전송로가 설정이 되면 그때 이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말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A라는 지점에서 여기 있는 B라는 지점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는 서울이고요. 자, 여기는 저 멀리 있는 경기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 031을 누르게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누르게 되면 서울에 있는 교환기를 거치게 돼서 자, 경기도에 있는 교환기 031을 눌렀으니까 031에 있는 교환기를 거쳐서 B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B가 통화 중이거나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용 선로를 먼저 설정을 하게 돼요. 전송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선을 먼저 할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회선이 딱 됐어요. 상대방하고 이제 통화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서 그 통화를 끊을 때까지는 그 선로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내가 통화가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회선을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선은 계속 내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회선의 효율을 따진다면 효율성은 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확립과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회선 연결됐어요 라는 게 확립이고요. 자, 이제 회선을 다 썼어요. 우리 통화 그만하자 라고 이제 통화를 끊어요. 그러면 그게 단절이 되는 거죠. 통화 시작, 통화 끝, 확립과 단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C라는 사람도 전화를 통화할 때 바로 이런 교환기를 거쳐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 그럼 뭘 떠올려야 되냐면 회선 설정을 먼저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전송로가 내가 다 쓰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면 단절, 끝이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확립과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방식이 있어요?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은 여러분이 이제 뭐다라고 생각을 해주냐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어떠세요? 상대방이 통화 중이어도 메시지는 가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메시지는 가죠. 네,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송로의 설정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상대방과 내가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송로의 설정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이 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은 수신된 메시지가 잠시 저장된 다음에 이제 보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축적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 핸드폰에 어떠세요?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축적 방식 중에 하나가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수신 측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도 지연한 다음에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전송 지연 시간이 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사서함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음성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잠시 축적된 다음에 보내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분할을 해서 보낸다.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보낼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이만큼 커요. 여러 이삿짐 센터 한 트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쪼개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차 한 대, 이게 이제 차 한 대에 못 들어가니까 얘에 실어 보내고, 네, 1번이라는 차에, 1번이라는 트럭에 실어 보내고, 얘는 2번 트랙에 실어 보내고, 얘는 3번 트랙에 보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번호를 붙여서 이제 보내게 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순서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무자비하게 그냥 이렇게 마구자기로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비어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가상회선 방식은 뭐냐면 얘는 순차적으로, 네, 패킷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는 방식이 돼요. 자, 데이터그램은 순서 없이, 네, 순서 없이 그냥 막 보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1번 도착했어요, 2번 도착했어요, 3번 도착했어요. 이게 순서대로 도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책장 물품을 보냈는데 순서대로 보냈다면 조립하기가 쉽죠. 조립하기 좋은 순서대로 이제 왔으니까 딱딱딱 놔두고 조립하면 좋은데 얘는 순서 없이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5번이 먼저 왔어요, 4번이 왔어요, 3번이 왔어요, 1번이 왔어요, 2번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도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상대방이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한 게 데이터그램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가상회선의 특징적인 걸 기억을 해보세요. 네, 접속을 설정을 해서 그 접속 경로에 따라서 패킷을 순차적, 거기다 밑줄을 쳐주면 되고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논리적인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연결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에러 제어, 흐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어를 하면 일단 신뢰성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송 순서대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데이터그램은 접속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패킷을 그냥 순서 없이 독립적으로 보낸다 그거죠. 그래서 패킷이 전송되는 경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어있는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인터넷은 이제 네트워크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선으로 막 이루어졌잖아요. 여기가 비어있네 그러면 근데 짧게만 갈 수 있어. 너 1번 이리 가. 그죠? 여기 가는데 여기 도착할 때는 또 1, 2, 3, 4 순서대로 오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 뭐 중부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떤 패킷이 먼저 도착할지는 모르는 거죠. 꼭 순서대로 도착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패킷이 전송되는 경로는 모두 다르게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도착하는 패킷의 순서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상회선은 우리가 갈 길이 있는지 쫙 본 다음에 패킷을 순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용선의 효과가 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보는데 우리가 지나갈 길이 보이네요. 그럼 이 길을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방식이에요? 가상회선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 2, 3, 4, 5 패킷을 이제 짠짠짠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리적인 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데이터그램은 A에서 B까지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비어있는 회선을 통해서 패킷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어있는 선로를 가기 때문에 가상회선보다는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호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되겠나요? 단점은 뭐죠? 도착한 이곳에서 패킷의 순서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한번 여러분이 쭉 개념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역시나 용어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통신을 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지켜야 될 뭐 규정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우리 통신 방식을 뭘로 하자, 데이터 형식은 뭘로 하자, 오류 검출하고 수정하는 것은 우리 어떤 방식을 쓰자, 전송 속도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어떤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약속을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문장을 작성을 할 때 우리 6화 원칙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하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통신 프로토콜을 기술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기술을 하자. 구문, 의미,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넣어서 기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이건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구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의미를 하는 거죠. 전송하고자 하는 뭐 데이터 방식, 부호와 신호,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거고요. 의미다라는 것은 이제 오류나 뭐 흐름 제어, 이런 제어 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타이밍이다라는 것은 순서, 통신 속도, 순서 이런 것들을 기술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기능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이제 정보에 대한 분할, 조립, 정보의 캡슐화,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지정, 주소 지정, 다중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프로토콜을 계층화하자, 그죠? 계층화,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몇 단계로 이제 우리가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할 일을 주어지는 거예요. 계층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로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분업화시키자, 그죠? 각자 할 일을 주어지고 나서, 네, 그게 이제 계층화된 프로토콜이 됩니다. 계층화시킨 프로토콜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모듈화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 설계가 용이하다라는 거고, 다른 기존 간의 호환성 유지가 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통신 프로토콜이 나오기 전에는 A라는 기업체에서 내부에서 쓰는 규약과 B라는 업체에서 또 내부에서 쓰는 규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쓰는 매뉴얼대로 기업 B에서 실행을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중구난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표준화된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OSI 7계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일단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계층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 하나의 계층이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보세요. 내가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자, 내가 A라는 부서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B라는 부서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지만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일의 처리가 좀 더디게 될 수 있는 거죠. B 부서가 통째로 어디 야외를 갔다든지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다든지 그러면 A라는 부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연관성은 없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계층화된 프로토콜의 장점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OSI 7계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OSI 7계층은 이제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었어요. 1977년도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아까처럼 A라는 기업에서 A라는 기업에서 사용한 매뉴얼, 통신 매뉴얼이 되죠. 매뉴얼. B라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또 통신 매뉴얼.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뉴얼을 또 C라는 기업에다가 써봤더니 여기는 또 컴퓨터 기종이 틀려가지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통신을 대한 어떤 공통적인 규약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게 OSI 7계층이 된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표준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개의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OSI 7계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통신에서는요. 그래서 7개의 계층으로 일단은 마련을 했고요. 이 7개의 계층에 대한 이름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최하위 계층을 이제 1계층이라고 합니다. 최하위 계층은 1계층. 그래서 최하위 계층인 1계층은 우리가 물리계층이다. 그래, 물리계층. 영어도 한번 보세요. 자,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네. 그다음 네트워크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 돼요. 그다음에 4계층은 전송 계층이 되고, 자, 5는 세션 계층, 6은 표현 계층, 7은 응용 계층,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 안에는요 보기 힘들죠. 전문가들이 보는 거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응용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 네. 그래서 우리가 메일을 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메일을 보내려고 메일을 작성을 했어요. 열심히 한글로 작성을 했겠죠. 그게 상대방한테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진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다시 원래의 한글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응용 계층에 여러 가지 표현 계층으로 내려가서 뭔가 내용이 덧붙여져요. 제어 정보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진수로 딱 바뀌어지는 거죠. 자, 상대방한테 건너왔어요. 그럼 이게는 이제 기계어잖아요. 상대방한테 보여줄 거면 다시 한글로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단계 내려와서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제어 정보를 하나씩 제거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 결과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송 버튼 누르자마자 상대방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런 과정이 거쳐서 보여주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컴퓨터가 대단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원에서 OSI 7계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